시점과 관련된 정보는 너네들이 스스로 찾아낼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눈이 조금 필요한데, 보통 고전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웬만하면 특정한 표현법이랑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편집자적 논평은 첫 번째 서리법, 아니면 과장법, 아니면 영탄법과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너네들이 본문 텍스트를 읽어 나가다가 서리, 과장, 영탄법이 쓰인 구절이 나오면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 아닌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 시점 관련 정보는 항상 실시간으로 추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문 보면서 이게 나올 때마다 체크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거의 웬만하면 평가원은 편집자적 논평이 등장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 선지에서 그걸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표현법과 결부되어서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 정도 너네들이 봐놓으면 돼. 오케이? 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뭔가를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냥 옛날에 이제 숭상되었던 유교적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드러낸다고 했잖아. 맞아? 그리고 고전 소설 역시도 이제 흥미나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놈 역시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너네들이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됐나? 요건 아까 웹툰, 웹소설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 보통 많이 즐기다 보면 약간 비슷한 레파토리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거든. 보통 보면 요즘에 이제 웹툰에서 뭐 이것도 이제 한물 가긴 했지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세 가지 소재가 요거 세 개거든. 혹시 아냐? 이거 뭐야? 회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회기, 빙의, 환생. 이게 요즘에 이제 장르 문학의 3대 소재거든? 그래서 막 그 원래 찐따였던 주인공이 막 길 가다가 막 트럭이 치여가지고 뭐 이 세계 전쟁하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 다들 들어본 적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작품을 이제 보다 보면 또 익숙한 맛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 근데 또 그게 자극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 당시 고전 소설도 그런 식의 카테고리화가 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걸 알아놓으면 좋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당시에 이제 많이 만들어졌던 주요 갈래로는 일단 첫 번째로 영웅 군담 소설이라는 게 있어. 다들 들어봤지? 고전에 보통 주인공 뭐 유충렬이니 뭐니 하는 이제 주인공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뭐 집안 풍비박산 나가지고 이제 막 가족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무슨 도사 밑에서 이제 수행해가지고 나라 위기에 구하는 이야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존나 많아. 요즘으로 치면 약간 마블 코믹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이언맨 같은 애들이 나라 구하는 이야기라고. 내지는 가정소설. 소설이 일단 갈등을 기반으로 전개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분 역시도 이제 집안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집안 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아니야. 지금이야 가정 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랑 자식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 옛날에는 뭐 자식이 부모한테 뭐 대들면 바로 뭐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집안 내 갈등이라고 하면 뭐 보통은 형제 갈등, 뭐 흥부정 같은 거 생각하면 돼. 형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처첩 간의 갈등.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라고 해가지고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러 명 이제 두는 게 가능했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서 본처와 첩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가정소설의 카테고리를 이루는 거라고 보면 돼. 이해됐나? 그래서 영웅소설, 가정소설 같은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 외에
갈등이라고 하면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뭐 요거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기소설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거든. 요거는 너네가 용어를 좀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 문학에서 전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요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건 알고 있지? 우리가 보통 전기적이라는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이 나타날 때, 뭐 스티브 잡스 전기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때 전기적이란 말을 쓰고, 근데 얘가 기이하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될 때도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는 의미로 쓰여. 이때 전기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전에서는 보통 후자의 의미로 쓰인다고 봐놓으면 돼. 이해됐나? 한마디로 무슨 뭐 용궁을 간다든지 뭐 지옥 갔다 온다든지 뭐 천상계를 간다든지 약간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걸 전기소설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건 요즘으로 치면 약간 판타지 같은 거라고 봐놓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요런 전기소설 뭐 혹은 판소리계 소설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고전소설의 주요 카테고리라는 걸 너네들이 알아놓으면 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것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너네가 습득하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고전소설은 시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양치기가 필요한 파트라는 걸 좀 생각해 놓으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가 보통 문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현대문학, 고전문학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전문학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아무래도 이제 낯선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고전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사실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면 고3쯤 돼서는 고전이 제일 쉬워져야 돼. 지금은 아직 누적된 텍스트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너네가 고전에 대해서 조금 막연한 어려움을 갖는 건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뻔한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점점 쉬워지는 장르라는 거, 그걸 생각을 좀 해놓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너네들이 봐놓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다고 해도 너네들이 고전을 공부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면 돼. 첫 번째로 어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물관계 파악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전소설 공부할 때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봐놓는 게 필요해. 자, 먼저 어휘는 일단 내가 크게 얘기할 거 없다. 당연하게도 고전소설은 지금 사용 안 하는 어휘들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열심히 뭐 해줘야 돼, 얘들아? 외워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휘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식의 영역이라고 했었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파트니까 이건 내가 해줄 영역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내가 수업하면서 중요한 단어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는 너네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질문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 생각 좀 해야 돼. 알겠니?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오케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두 번째, 요 인물관계 파악이야. 너네들이 고전소설 공부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미안,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제로는 텍스트 내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 2명, 뭐 3명밖에 없는데 그 인물 간의 연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4명, 5명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면서 내용을 산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거는 과거에 이 인물을 가리키는 다양한 호칭어, 지칭어들이 있었고 이 호칭어나 지칭어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인물관계 파악에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야. 이해됐나? 여기서 호칭어, 지칭어라는 건 별말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을 말할 때 오늘날처럼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잘 없었어. 과거 사람들은 이름에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본명을 대놓고 언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니네 옛날 역사적 인물들 보면은 보통 그 별명을 데리고 다니지. 호나 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정약용 씨 호가 뭐야? 다산 해가지고 이제 뭐 다산 정약용 뭐 이렇게 불러주고, 이황도 퇴계 이황,
율곡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게 된다고. 이거는 이름을 대놓고 말하는 걸 꺼리는 풍습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과거에는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책, 관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 성별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거. 뭐 소녀라는 말이 있고, 소자라는 말이 있어. 우리가 보통 고전에서 소띵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작을 소가 자기 자신을 낮게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1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소녀라고 하면 그건 뭐냐? 딸내미가 부모 앞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소자라고 하면 아들내미가 자기를 가리킬 때 이렇게 쓰는 말이 돼.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서 소신이라고 하면 뭐겠냐? 신하가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말. 소첩이라고 하면 뭘까? 아내가 자기를 가리킬 때 이렇게 쓰는 말이야. 이해됐나? 그러면 소승이라고 하면 뭘까? 소승이 뭐 한마디 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소승은 뭐겠냐? 스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이 소가 자신을 낮춰 부르는 대명사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다라든지 뭐 내지는 나이에 따라서 뭐 노야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이건 나이 든 할아버지를 가리킬 때 이제 쓰는 말이야. 그러면 말이 나왔을 때 이건 할아버지를 가리키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신분이나 직책에 따라서 이제 쓰는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공자, 공녀 이런 말들 나오면 요거는 보통 이제 지체 높은 집안의 자식들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말이 되고, 이제 특히 관직명 같은 것들은 너네들이 좀 여러 가지를 알아놔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한림 내지는 상공 내지는 승상 혹은 원수나 중군장, 이거 공부하다 보면 진짜 존나게 많이 나온 애들이다. 이런 애들 나오면 이게 각각 대충 어느 정도 직책을 가리키는 건지는 너네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한림이라고 하잖아. 요거는 과거급제 처음 했을 때 보통 가지게 되는 직책이라고 보면 돼. 당시에 과거급제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시 패스하는 그런 개념이거든. 우리 고시 패스하면 몇 급부터 시작한지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지금은 뭐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하면 이제 5급부터 시작을 해. 이 5급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잘 모를 텐데,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가 9급부터 있지. 근데 내가 30살에 이제 9급 공무원이 되잖아? 그러면 5급은 정년 퇴임할 때쯤 달아. 그러니까 30년 근무해야지 9급이 5급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 근데 이제 고시를 패스하면,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20대, 30대에 바로 이제 5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약간 과거급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한림은 5급 사무관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 상공이나 승상 같은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 얘네들은 재상을 가리키는 거거든. 재상이라니까 표정 안 좋은데 정승이라고 할게. 상공, 재상, 정승, 승상 다 같은 말이야. 정승은 알잖아 우리가. 정승은 뭐야? 정승도 몰라? 우리 지난번 저 만흥하면서도 나왔었는데 삼정승. 우리 조선시대에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관직이 정승이었잖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상공이니 승상이 이런 말들 나온다. 그럼 얘는 신하의 최고 관직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그냥 삼권분립 국가니까 대충 행정부가 제일 세니까 대통령 왕이라고 치면 국무총리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원수나 중군장, 얘네들은 이제 무관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수는 장군 중에서 별 5개짜리 제일 높은 관직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중군장 같은 경우는 대충 별 3개짜리 가리키는 말이거든. 이해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분이나 직책, 성별 같은 것들에 따라서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존나 많이 나와. 그래서 너네들이 이걸 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놓으면 돼. 요것만 잘 숙지를 해놓으면 인물관계 파악이 되게 쉽고, 스토리 자체는 아까 뻔하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인물관계만 잘 잡으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참고로 요 인물 관련된 건 내가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단어장 있지? 그 단어장에도 그 인물 관련된 거, 고전소설 인물 관련된 거 정리되어 있거든? 거기 단어장 92쪽인가? 거기 가보면 92페이지인가? 거기 가보면 고전소설 관련해가지고 어휘들 또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우리 다음 시간 단어는 601에서 840까지 240개 외우고 단어장 제일 뒤에 있는 고전소설 인물 관련 어휘랑 필수 어휘 외우는 거. 요거 두 개가 단어 범위야. 뭘 표정 뭔데? 아, 지금 스트레스 받아야 되더라. 지금 이거 너네 설 연휴 때 어차피 뭐 안 하잖아. 뭐 가서 뭐 전부 치냐? 뭐 할 거 없잖아. 연휴 기간 우리 이거 2주 동안 외우는 거야. 2주 동안. 시간 개 많거든? 그래서 요거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 어휘 외우는 것까지 요거 해야 돼. 못하면 집에 못 가니까 부지런히 외워놔. 알겠니? 그래서 요 인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조금 잘 봐놓자라는 거. 그 정도 봐놓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 산문 공부할 때 알아놔야 될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쭉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넘어가서 바로 뒤에 있는 작품 실제로 보면서 방금 얘기한 부분들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거기 지금 넘겨보면 지금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문이 지금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제목 보니까 정수정전이라고 작품이 나와있지? 사실 소설은 제목 보고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고 했었다 얘들아. 특히나 이제 고전소설에서 정수정전 이렇게 나와있으면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주인공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 주인공이 누구? 수정이가 주인공이란 것 정도만 지금 알 수 있는 거고 뒤에 전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뭐 고전에서 전이라고 하는 건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보여줄 때 전이란 말이 붙는 거지.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주인공 누구냐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정보를 더 얻어야겠니? 뒤로 넘어가서 보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지. 항상 소설은 내용 설명해주는 보기가 있을 경우에 걔를 열심히 봐야 돼.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지금 거기 보기가 나와 있어. 뒷페이지에. 읽어볼게. 자,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켜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하면서 지금 주인공 정수정에 대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은 정수정의 포지션이 세 가지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네. 첫 번째가 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 즉, 이 작품은 영웅 소설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부친의 원수, 아버지 원수를 갚는 효녀래. 근데 효녀라는 건 지금 성별 정보 나온 거지. 뭐 수정이 이름에서 눈치 깠겠지만 남자다 여자다? 여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얘는 수정이가 여자라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라고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부녀자가 뭐냐? 부녀자가 뭐야? 서준아. 여자, 씨, 지금 뭐 여미새냐 이 새끼야? 부녀자는 아녀자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약간 좀 그 다 큰 여자, 약간 아주머니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부녀자로 부른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러면 약간 뭐 조금 나이 든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결혼했거나 하는 그런 여인들을 우리가 부녀자 또는 아녀자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성인 여성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라 했거든.
한마디로 이거는 아내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장씨 가문의 여성이란 말이 붙은 건 왜 그런 거야? 이건 상식선에서 좀 알고 있어야 돼. 정수정이 정씨인데 왜 장씨 가문의 여성이야? 뭐라고? 성별 체인지한 거야? 왜 장씨 가문 여성인데? 오탄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출가 외인이라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이거 무슨 뜻이었어? 가문을 나간 외부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홍기석인데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다른 집이 됐어. 내가 김땡땡 집에 뭐 시집을 갔다 치면 나는 이제 김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장씨 가문의 여성이라는 건 얘 남편이 장씨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돼? 상식선에서 그거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지금 정수정에게 내려진 포지션이 요 세 가지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당대의 유교적 가치관을 지금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영웅으로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라는 건 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라는 뜻, 그리고 아버지 원수 갚는 효라는 가치 실현한다는 뜻,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 부부가 사이에도 이제 지켜야 될 덕목이 있었잖아. 유교 사회에서는. 맞지? 그 아내로서의 덕목을 지켜야 한다. 다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무래도 지금 한 사람의 인물이 모든 역할을 다 맡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을 테니까, 슈퍼우먼처럼 지금 주인공이 등장한다 해도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낸다. 이게 정수정전의 스토리라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우리가 봐놓고 앞으로 넘어가서 그럼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이때 예부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방자한지라 나왔거든. 자, 먼저 인물이 나왔네. 지금 그 첫 번째 파트에선 진량이라고 한 놈이 나왔거든. 근데 걔 보면 앞에 관직명 붙어 있지. 지금 예부상서 진량이라고 나와 있다. 요건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는 표현이야. 자, 먼저 상서라고 한 놈이 나왔는데 요거는 중국식 관직명이라고 봐놓으면 돼. 황제가 등장하면 일단 배경은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어. 중국 황제가 지금 등장한 건데, 상서라고 하는 직책은 요즘으로 치면 장관에 해당한다고 이제 봐놓으면 되거든. 이해됐나? 우리 예전에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중국 왕조들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 중앙관청이 총 몇 가지로 나뉘었는지 알고 있나? 우리 중앙행정조직이 옛날 정근대 시절에는 6가지로 나뉘었었지.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6조라고 했고 고려시대는 6부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 호, 예, 병, 형, 공 요렇게 6개의 관청이 있었어. 얘들아, 이거 다 배운 내용이야.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2조, 이게 이제 오늘날 치면 행정안전부가 되는 거고, 호조, 재정경제부가 되는 거고, 이게 외교부고, 이게 국방부고, 이렇게 나뉘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그 관청의 장관급 되는 직책을 상서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예부 상서는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외교부 장관 정도가 되는 거야. 그냥 잘 나가는 인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참고로 상서는 중국에서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 현대소설 할 때도 배웠는데 조선에서는 이 장관급 직책을 가리킬 때 뭐라 부른다고 했냐? 이거 했어. 현대소설 할 때.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조선에서는 판서라고 불러준다고 했던 거. 오케이? 판서가 장관이고 참판이 차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던 거. 그거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수업했다? 처음 듣는 표현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진량이라는 놈을 황제가 좋아하는데, 그럼 진량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서준아. 좋은 놈? 돌아버리겠구만. 이 새끼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빌런이다. 참고로 알아나 얘들아. 고전 소설은 선악의 구도가 뚜렷하거든? 막 무슨 반전 드라마처럼 원래 막 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칼 꽂고 뭐 이런 경우 잘 없어. 나쁜 놈은 보통 쭉 나쁘고 착한 놈은 쭉 착해. 근데 여기서 진량은 빌런이야. 왜? 이 새끼 보고 뭐라 했는데 의기양양하고 교만방자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진량은 빌런이라고. 이해했나? 한마디로 잘 나가는 놈인데 잘난 척 존나는 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빌런이라 생각하는 거야. 고전은 선악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정상서가 일찍이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나왔거든. 자, 이제 정상서라고 하는 놈 나왔는데 새로운 인물인 거지. 보니까 얘도 일단 장관급 직책을 가지고 있지. 근데 정시성을 갖고 있어서 정상서라 부르는 거고, 얘가 봤을 때 이 정상서 입장에서 진량은 뭐한 놈이다? 소인이라고. 야, 소인이 뭔지 알지? 우리 대인배, 소인배 이런 말 들어봤잖아. 어떤 애들을 소인배라고 하냐? 그릇이 작은 인간을 우리 소인배라고 한다 얘들아. 오케이? 도량이 좁고 그릇이 작은 인간을 소인배라고 해. 그러니까 정상서 입장에서 진량 이 새끼가 소인배라고. 그래서 황제께 간을 했대.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필수 어휘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간다. 자, 거기 간하다라는 말이 나왔거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다. 자, 신하가 지금 황제한테 간했대. 이건 뭘까? 간한다는 말. 소금을 뿌렸다는 거야? 그건 아닐 거고. 여기서 간하다는 말은 한 글자 더 붙이면 간언을 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간언이라는 건 충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즉 신하가 임금에게 바른 말 하는 걸 우리가 간언한다고 이야기를 해. 오케이? 간언이란 말이 나쁜 뜻이 아니고 나쁜 뜻으로 쓸 때도 있는데, 보통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한다고 하면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올바른 말을 하는 걸 간언한다고 하는 거야. 이것도 너네 그동안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 니네 조선시대에 언론기구로 3사라고 하는 게 있었지. 뭐 있었냐? 서준아.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있었지. 사간원의 이 간이 임금한테 바른 말 하는 기관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간언한다라는 말은 필수어휘니까 좀 알아놔. 그래서 정상서가 황제한테 저 새끼 소인배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황제가 종시 시종일관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상서를 헤아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욕했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정상서를 조지려 하는 거지. 자,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자, 거기서 차시라는 말은 참고로만 좀 알아놓자면 이때라는 뜻이다. 요거는 이제 시간 할 때 시. 그리고 차라는 말이 나왔는데, 너네가 한자어 다는 몰라도 요런 건 좀 알아놓으면 좋긴 하거든. 우리가 한자 중에서 차라는 한자가 디스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게 that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거든.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다고 할 때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피, 차, 일반 들어봤나? 오케이? 그리고 오늘 내일 미룰 때 차, 일, 피, 일 들어봤나? 오케이? 차가 this, 피가 that 이거든. 그러니까 차, 시 이러면 이 날, 이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차1 이러면 이제 이 날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했나? 시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니까 참고로 좀 알아놓을게. 자, 아무튼 이때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고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가 만조백관더러 물어본대. 자, 보니까 생일 파티가 열렸는데 정상서가 아파서 못 갔어. 그래서 황제께 상소를 했다고 했거든. 우리 상소는 많이 들어봤잖아, 맞지? 어떤 걸 상소라고 해?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우리가 상소라고 한다, 오케이? 상소문 이런 거 역사 공부하면서 들어봤을 거야. 신하가 임금한테 자기 의견 같은 거 드러낼 때 쓰는 글을 상소라고 한다. 알아나? 임금이 신하에게 보내는 글과 신하가 임금에게 보내는 글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요거 방향성을 알고 단어를 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만조백관더러 묻는데 우리 만조백관에서 만백 나오면 그냥 맨이라고 읽으라고 했지. 그럼 만조백관은 끝에 있는 관만 읽으면 돼. 많은 관리들. 오케이? 걔네들한테 묻기를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질량이 나아가 말하기를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여기서 신은 1인칭 대명사다. 누구 가리키는 말? 질량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 거야. 오케이? 신하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루 없고, 여기서 조회라고 하는 건 아침마다 황제랑 신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했던 걸 조회라고 해. 그러니까 아침마다 회의하는 게 조금 수상하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나왔거든. 자, 거기서 또 필수적인 어휘가 나왔는데 우리 고전에서 인물의 감정이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들을 좀 몇 가지 알아놔야 되거든. 이때 대경이라고 하는 건 대가 큰 대자고 경이 뭘까? 경은 존나게 놀랐다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존나 놀라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 대경실색했다란 말 들어봤나? 오케이, 모르고. 대경은 근데 진짜 알아놔야 돼. 이게 나중에 내용일치 같은 걸 물어볼 때 인물이 어떤 심리를 느꼈는지를 이 단어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대가 큰대라는 걸 생각하면 나머지 감정 표현들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대로 때는 대노라는 말도 있어. 이건 뭐겠냐? 존나게 뭐 했다? 대노했다. 극대노란 말 못 들어봤나? 대노? 존나게? 화났다는 뜻이야. 그러면 대희란 말도 있거든. 황제가 대희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건 뭘까? 존나게 기뻤다는 뜻. 느낌 왔어?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 나오니까 좀 알아놓을게. 그래서 황제가 놀래가지고 처벌하려 하니까 중관이 아뢰기를 정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그 증거가 없는데 처벌하면 안 되지 않겠냐? 라고 했어. 근데 황제가 듣지 않고 절강의 귀양을 정하시니 절강은 지역 이름이고 귀양을 이제 보내버리네. 중관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제의 명을 전하니 상서가 크게 울며 내가 일찍이 국은 나라의 은혜를 갚을까 했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했거든. 거기서는 참언이란 말 정도만 봐놓으면 될 것 같네. 자, 여기서 소인의 참언을 입었다고 했는데 소인배는 질량 말하는 거야. 그리고 참언이라고 하는 건 참소하는 말이란 뜻이거든. 여기서 참소는 우리 고전 필수 어휘 중에 하나였다. 참소가 무슨 뜻이었냐? 이거 고전 할 때 우리 필수적으로 외우자고 했던 단어 중에 하나야. 참소.
뭐야? 참소. 어지러지하다. 참소란 단어는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모함한다는 뜻이 오케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걸 옛날에는 참소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귀향을 가니까 존나게 슬프다 하고 칼을 빼어 서한 책상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통도하고 슬퍼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슬퍼한다고. 노복은 노비들 말해. 그러면서 사관이 재촉왈 황명이 급하니 수의 행장 차리수서. 그러니까 빨리 갈 준비해라 하니까 정상서가 한편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귀향을 가니까 부인 아내랑 여아란 말 나왔는데 여아는 뭐겠냐 상식적으로. 여아가 뭘까? 여아는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남아. 여자아이는 여아. 그러면 얘가 누구겠냐? 여자아이가 딸. 그러니까 너는 딸님이랑 같이 우리 딸이랑 같이 조상님 제사나 좀 잘 지내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원래 옛날 전근대 사회에서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 얘가 지금 남편이 지금 지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유배 가가지고 이제 집안 제사 못 지내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지금 유배 가는 거라고. 이해했나? 자, 하고 즉시 발행할세라고 했는데 발행이란 단어는 오늘날이랑 뜻이 다르다 얘들아. 우리 오늘날 발행한다는 말은 무언가 출판을 한다라든지 퍼블리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 발행이란 단어는 길을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 단어 뜻 좀 알아놓을게. 그래서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왔잖아. 모녀 가슴이 막혔다. 아까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라고 했지. 여아가 여자아이였고 그게 모녀라는 말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딸이라는 게 명확해진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러고 뒤에 정상서 여러 날 만에 귀향지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자, 그러고 밑에 차설이라는 말 나왔거든. 자, 여기서 차설이라는 단어 그리고 비슷한 말로 각설이라고 하는 단어 내지는 화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네들이 앞으로 고전 소설 읽다 보면 많이 보게 될 텐데 요거는 나올 때마다 무슨 뜻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얘는 고전의 관습적 서술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장면을 전환시킬 때 서술자가 쓰는 표현이라고 이제 봐놓으면 돼. 이해됐나? 나는 요거 나오면 그냥 by the way 약간 그건 그렇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접근을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가 장면 끝내고 싶을 때 그건 그렇고 다음 얘기로 이제 할게 할 때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나? 우리가 소설을 장면 단위로 끊어 읽자고 했잖아. 그러면 이 말이 나오는 게 곧 그 장면이 끝났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관습적 서술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서 좀 알고 있을게.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정성서가 적거한 후로, 적거는 유배 온 걸 말한다.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호련히 득병하여 병을 얻어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우리 영결이란 말 지금도 쓰지? 영결식 들어봤나? 영결이 뭐야? 영원히 결별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결별하는데? 죽었다는 뜻이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유배를 가서 3달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절강만호가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하니라. 거기서 장계라는 단어도 좀 알아놓자. 자, 여기서 장계는 상소와 비슷한 건데 얘는 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을 말해.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장계라고 불러주니까 알아놓을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황제한테도 정상서 죽었다고 보고서 올렸고,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도, 와이프한테도 남편 돌아가셨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나왔지. 이제 의심만 하고 있다가 명확해졌어.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얘기 듣고 있었던 거야? 찬호야,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얘기 지금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응? 그래, 그러니까 아니씨, 그래 정상서가 뭐한 놈이냐고. 정수정이 엄마 갑자기 TS 해버렸네 이거. 아니, 야 상서가 지금 관직인데 엄마겠니 이 새끼야? 아빠지만 엄마는 이미 지금 집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뭔 얘기 듣고 있었다? 정상서 아버지가 인생 조직 이야기 듣고 있었던 거라고. 이해됐어? 빌런인 장현이라고 한 놈 때문에 아버지가 유배 가서 죽었다. 아까 정수정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잖아. 근데 처음부터 정수정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일단 아버지가 어떻게 빌런한테 당했는지가 먼저 제시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 거기서 정수정이라는 말 나오고 위에서 아까 모녀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얘기였다라는 게 여기서 확정된 거야. 이해했니? 우리가 정상서라는 말만 보고 바로 얘가 정수정 아빠란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 뭐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삼촌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텍스트 읽으면서 정보를 조금씩 모으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된 거야. 인물 관계가. 내 말 이해했어? 오케이? 지레 짐작할 건 아니란 뜻이야. 이게 정수정 아빠인지 엄마인지 뭐 엄마일 수도 있지. 근데 엄마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확정된 거야. 인물 관계가.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갔나?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1일 하루는 문득 시비가 몸종이 와서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부르니 답하기를 정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뭐 무슨 인터넷 같은 거 없으니까 이제 소식이 한참 지나서 전해진 거겠지.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이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손소리를 내며 혼절 기절해버리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장면 나왔는데 첫 장면은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정수정 아버지 정상서가 빌런에게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됐고 그래서 죽었다. 여기까지가 첫 장면의 내용 끝이야. 오케이? 읽을 거 딱 요 정도라고. 자, 그러고 밑에 이제 중략 부분 볼게.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북적을 물리친다. 나왔어.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정수정이가 능력 키워가지고 영웅적 행적을 보여주는 부분이 중략이 제시가 되는데 지금 보면 남장을 한 정수정이라고 했지. 자, 여기서 정수정이가 남장을 했다고 나왔는데 남장은 왜 한 거야? 찬우야? 여자로서 약간 이 새끼 위험한 발언하는구만. 그러니까 무슨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 위험한 발언이거든? 무슨 뜻인데? 이거는 당시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밝힌 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활용되는 장치거든. 오케이? 뭐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찬호 생각도 아니고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관직에 진출하고 뭐 이런 게 안 됐던 시절이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제 관직에 진출하고 사회 진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 영웅 소설 같은 경우는 여성 주인공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남장을 한 채로 뭐 전쟁에 나간다든지 하는 류의 스토리라인이 그냥 클리셰로 등장을 해.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우리는 남장 모티프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모티프란 말이 나왔는데 요거는 문학에서 이야기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우리 문학 작품이 만들어질 땐 처음부터 끝까지 순도 100% 독창성을 가진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여러 이야기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새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이야기 요소가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모티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신데렐라, 콩쥐 팥쥐, 장화홍련전이 있어. 그럼 얘네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공통된 모티프가 뭐 있는데 이거 다 뭐 때문에 갈등 발생한 이야기야? 계모가 전처의 자식 조진다고 갈등이 벌어진 작품이잖아. 그래서 계모 모티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 당시 고전 소설은 정수정전 외에 무슨 홍계월전이니 뭐 이것저것 많거든? 근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 다 주인공이 능력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돼. 요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남장이란 장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안 하면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의 한계를 보여준다. 고도 말할 수 있어. 이해됐나? 그래서 능력 발휘의 수단이면서 남장은 당대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들어만 놓을게. 내신은 아니니까. 아무튼 얘가 남장에서 장원급제했고 북적을 물리친대. 우리가 뭐 북적, 남적 이런 거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다 오랑캐야. 이게 중국 배경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중국 애들 옛날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어? 지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있는 애들 다 오랑캐였지. 맞아? 그래서 북적, 남적 이러면 다 중국 주변의 오랑캐들, 빌런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수정이가 능력 발휘했고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현과 혼인한다. 아, 여기 장현이랑 결혼했지? 그럼 아까 보기에서 말한 장씨 가문의 여성이라는 거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라고 나왔거든. 자, 거기선 두 개를 좀 봐야 되는데 먼저 호왕이라는 말이 나왔어. 얘는 고전 소설에서 약간 마지막 보스를 나타낼 때 주로 등장하는 놈이라고 보면 돼. 이 호라는 말 자체가 오랑캐 호자거든. 니네 호복이란 말 들어봤나? 호복? 옛날 한국 쌓을 때 그 막 고려시대에 원 간섭기 때 막 호복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오랑캐 호자야 호. 그래서 오랑캐 킹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보통 영웅 소설에서 빌런 끝판왕 나오면 이제 호왕이라는 말로 표현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제시가 됐는데 지금 보잖아? 마지막 보스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정수정은 지금 대원수 그리고 남편인 장녀는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너네들이 관직 관련된 직책 관련된 어휘를 알아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해. 자, 지금 정수정이 대원수로 출전을 한다 했지. 근데 내가 아까 원수는 장군 중에서 별 몇 개짜리? 5개짜리를 말한다고 했어. 뭐 별 몇 개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원수라는 직책은 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수가 한 명밖에 없다. 누구? 이재명 씨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국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일반 군인은 별 4개밖에 못 달아. 국가 원수가 별 5개는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이해됐어? 제일 높은 관직이야. 오케이? 그러고 중군장이라고 하는 관직은 얘도 높은 관직은 맞는데 뭐 요즘식 표현으로 치면 참모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휘관을 보좌하는 대충 별 3개짜리라고 봐놓으면 돼.
별 몇 개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얘네 둘이 있을 때 누가 더 높은지는 알아야 돼. 누가 더 높다고? 이게 더 높다고. 이해했어? 근데 지금 이 구도는 우리가 조금 봐놔야 돼. 자, 정수정이랑 장현은 일단 얘네들 뭐 하는 사이야? 결혼한 사이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집안 내에서는 정수정이 아내고 장현이 남편이야. 맞아? 근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가 더 우위에 있어? 내 생각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가정 내에서는 당연히 누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냐? 남편이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 내 생각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난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대원수 그리고 얘는 중군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상사라고? 정수정이가 지금 상사인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남편이 위인데 밖에서는 아내가 위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면 딱 봐도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요즘에 뭐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막 뭐 둘이 막 연애하는데 뭐 무슨 저 여자친구가 막 회사에서 상사라 가지고 막 무슨 남자친구 갈구고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도 있잖아. 약간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됐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갈등 구도를 만들기 위한 그냥 과거부터 있었던 흔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이해했니? 자, 그래서 지금 정수정이가 남편보다 상사라는 거, 그거를 상관이라는 걸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그게 중요한 정보다, 그 중력 부분에서. 자,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장면 볼게. 자, 대원수 호왕이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세 나왔거든. 자, 일단 빌런은 물리쳤고 대원수란 말 나왔지. 이제 더 이상 수정이란 말 안 쓴다. 왜냐? 정수정이 직책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직책을 가지는 순간 본명으로 이제 안 부르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황성으로 수도로 향할세 강서지경에 이르러 한복이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향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중략 부분에서 나와 있진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 보내버렸던 진량도 유배를 간 것 같네. 거기까지는 이해했지? 그러니까 수십리는 되나이다. 그래서 대원수가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기병을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세. 여기서 한복은 옷 아니고 사람 이름이다. 그리고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아까 대경하다 나왔었지? 놀래가지고 연고 이유를 물어보거늘 한복이가 칼을 들어 시종을 베어버리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말하되 대원수가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꿀리고 장대 밑에 꿀리고 녹이 대발하여 화가 치밀어서 부친을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모함하던 죄를 문초는 이제 조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진량이 다만 살려달라 빌건을 대원수가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어버리라 하니 이었고 무사가 진량의 머리를 들이거늘 대원수가 제사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은 정수정이가 뭐 하고 있는 부분? 효도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이해됐나? 아버지의 원수였던 진량이 목 잘라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요거는 우리 이번 주 단어에도 있었는데 과거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해한 사람이 이제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을 썼어. 이거 단어 나오지 않았냐? 맞지?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을 거야. 여기서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할 수 없는 놈이란 뜻이거든. 이해돼?
한마디로 어떤 새끼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죽기 전에 무조건 그 새끼를 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자식으로서의 약간 지상 명령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인물들을 그 죽인 놈을 불구대천지 원수란 말로 표현을 해. 단어장에도 나와 있었을 거야 아마. 이해됐니?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복수를 완제. 여기서 완수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효녀로서의 모습. 자, 그러고 밑에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첩서도 신하가 임금한테 쓰는 보고서다. 그리고 중군장 장현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니, 궐하 궁궐 아래에 이르니 황제가 백관 신하들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치하는 칭찬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좌강로 평북후를 봉하시니 대원수가 사은하고 은혜 감사하고 청주로 가니라. 나왔거든. 자, 거기서는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게 좌강로 평북후를 봉했다라는 표현을 좀 반어할 필요 있거든. 여기서 좌강로란 말은 뭐 알 필요 없고, 너희가 좀 봐야 될 건 띵띵후를 봉했다. 요 표현에 조금 익숙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보통 이 고전 문학에서, 고전 소설에서 뭐뭐에 봉하다란 말이 나오면 이 봉하다는 게 무슨 뜻으로 쓰이냐? 혹시 알고 있나? 얘는 임명하다란 말로 쓰이는 거야. 오케이? 어떤 직책에 임명했다라는 의미로 봉하다란 말이 이제 쓰이는 거고, 그럼 평북후에 봉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요건 제후에 봉했다는 뜻이야. 제후가 뭔지 아니? 제후? 뭐야? 요거는 너네들이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동양도 있었고 서양도 있었는데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요거는 이제 동아시아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 중앙집권이 완벽히 이제 성립되기 이전의 시대는 중국 같은 경우에 황제가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 자기가 하나하나 케어할 수가 없었거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땅이 존나 크잖아. 맞아? 그래서 황제가 있으면 황제는 수도가 있는 센터 지역만 직접 다스려. 그러고 요 나머지 지역들 있지, 이 나머지 영토는 맞지만 황제가 직접 케어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들은 거기에 왕이나 제후라고 하는 애들을 임명을 해. 이해됐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끔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황제 밑에 왕이 있고 왕 밑에 제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있는 이런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게 돼. 이걸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이야기를 해. 들어봤니? 오케이? 그러니까 제후에 봉해졌다라고 하는 건 정수정이가 거의 왕족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정도로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약간 왕이나 제후는 뭐 오세훈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청와대는 이제 이재명 씨가 다스리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오세훈이랑 뭐 다른 지역 사람은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야, 오세훈 정도면 뭐 좋냐 나쁘냐가 떠나서 대단한 사람은 맞지. 서울시장 정도면. 정수정이가 이제 그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뭐 그 정치 발언 아니니까, 뭐 이거 지지 반대 발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비유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되었어. 자, 그러고 밑에 차설, 또 장면 바뀌었지? 차설.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어머니 태부인을 배웠고 전후 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왈 했거든. 통분이란 단어 모르면 안 된다. 통분. 그 분수 맞추는 거 말고 얘는 분노하고 원통했다는 거야. 화를 냈다는 뜻이야. 오케이? 화를 내면서 왈, sad.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여기서 공후는 조금 전에 본 제후랑 같은 말이다. 제후, 공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도 잘 나가는 애라고.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요 라고 했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니 이거? 지금 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그 정수정이랑 결혼했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집안 내에서는 장현이 이제 가부장이라고, 오케이? 근데 사회에서는 아까 전쟁하러 같이 나갔었잖아, 맞지?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중략 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정수정이가 상사라서 지금 부하인 장현이한테 꼽을 줬나 보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인 거야. 이 말 이해했어? 오케이? 그게 정수정에게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단 말로 표현되는 거야. 그걸 읽어야 돼, 지금 그 장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장현의 다른 부인들인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이건 옛날에 부인 여러 명 둘 수 있다 했었지? 다른 부인들이 말하는 거네. 자, 정수정의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차를 주어 정주로 보내니라 나왔거든. 자, 근데 거기서는 내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 나오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이제 존나 화나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지금 장현의 다른 부인들이 뭐라 했잖아. 그러면서 정수정이 벼슬이 높으니까 제어치 못할 거고 저 사람 또한 대의를 하나 삼가 화목할 것이니 노하지 말라 했거든. 내가 고전에서 인물 나오면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게 요런 데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이 가리키는 건 누구야? 천우야, 누구야? 장현. 누구야? 소연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생각해봐. 지금 다른 사람도. 정수정? 가은아 누구야? 이게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지금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승희야 누구야? 서희야 누구야? 장현? 여기서 저 사람은 정수정이다. 인물을 파악한다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얘가 왜 정수정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자,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 사람이란 말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내가 니네들 문장 읽을 때 지시어가 나오면 맨날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저 같은 이런 지시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 맞지? 이때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가까이 있을 때 쓰는 말이야? 화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맞지? 그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그라는 말을 쓴다. 오케이? 나한테 가까운 건 이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가까운 건 그거야. 저는 어떨 때 쓰는 말이야? 말하는 이, 듣는 이에게 모두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는 저라고 하잖아. 맞지? 우리 모두에게 멀리 있으면 저라고 부른다고. 이해돼?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란 말이 나왔지. 자, 그럼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은 총 몇 명 나오고 있어? 지금 몇 명 지금 이 대화 상황에서 사람 몇 명 나오는 중이냐 지금? 빨리 손가락 발가락 다 써가지고 세봐. 지금 몇 명이야? 천하에 몇 명이야? 니네 C가 지금 나랑 같이 글 읽고 있는 거 맞아? 몇 명이야 천하야? 2명? 정신이 나갔구만. 지금 가하나 몇 명이야? 4명. 누구 있어? 장현이 엄마, 그리고 장현이 와이프 둘. 그래서 지금 엄마 씨발 뭐 정수정이 나한테 꼽줬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엄마가 화냈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 둘이서 이제 얘기한 거잖아. 4명이겠지 그러면. 이해됐어? 나머지 뭐 잡다구리한 애들 빼고 원부인과 공주까지 총 4명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여기 한 공간에 있는 거지. 같은 장면 속에 있는 거지. 여기 없는 사람이 누구야? 정수정이네.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있는 사람. 이해했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알 수 있다. 적어도 정수정이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란 말은 이 장면에 있는 사람은 아니란 뜻이야. 이해했냐?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이렇게 하지 않잖아.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사를 봐봐. 정수정이 벼슬이 높으니 제어치 못할 거래. 이 말 무슨 말이야? 정수정이가 장현보다 더 상관이니까 뭐라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고 저 사람이 대의를 알아서, 대의란 건 큰 뜻이다. 삼가 화목할 것이니까 화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삼가하는 게 뭔데? 자제한다는 뜻이지. 맞아? 한마디로 그 사람이 뭐가 맞는지 알 거니까 자제하고 화목할 테니까 화내지 말라고 했지. 야, 그럼 여기서 이 상황에서 자제해야 되는 놈이 누구야? 장현이야? 정수정이야? 정수정이 자제해야 되는 거야. 장현은 씨발 당연히 자제해야 되고, 왜냐면 정수정이가 보스인데 보스 앞에서 자제해야지. 이거 할 말 당연히 할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제를 해줘야 되는 건 누구? 정수정이잖아. 왜? 정수정이 이미 벼슬이 높지. 얘네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지랄할 수 있어? 못한다고. 그럼 자제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정수정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사람은 정수정인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이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로 나와. 문제로 나와.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이거 딱 봐도 이 새끼들 못 읽겠다 싶은 거, 읽어야 되는데 못 읽겠다 싶은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그래서 인물관계 나오면 그냥 수룩 지나가지 말라는 게 이런 말이야. 이거 장현이라고 하면 일단 이 시험에서는 한 개는 틀리는 거라고, 문학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지금은 틀려도 돼. 우리 아직 고3 아니니까. 다만 어떤 걸 물어보는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계속 볼게. 그래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서 서찰을 주어서 청주로 보냈고,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여기서 지금 트러블의 원인 나왔지? 전쟁 중에 자기 남편을 조졌다고 말하고 있잖아. 징계 때렸다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더니 시비가 문득 아뢰되 기주신영 왔다 하여 북학원을 불러들여 서찰을 본즉 태부인 시어머니의 서찰이라. 기뻐서 즉시 회답하고 보내고 이 길에 행장 차려 갈세. 여기서 왜 기뻐서 답장했는지 느낌 왔냐? 지금 아까 시어머니가 존나 화났다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해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잖아. 맞지? 그럼 그 편지 내용은 뭐겠냐? 막 정수정이 비난하는 거겠냐? 아니면 잘 지내보자는 거겠냐? 잘 지내보자는 거겠지. 그러니까 정수정도 좀 마음 답답했다가 기뻐가지고 답장 보낸 거겠지. 오케이? 그러고 이 길에 행장을 차린대. 이 길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놓자. 다음날이란 뜻이다. 오케이? 다음날 행장을 차려갈 때
홍군 취상으로 봉관 저기에 명을 패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이런 시답잖은 묘사는 단어 몰라야 된다. 그러고 한복이가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우리 뭐뭐로 더불어라는 건 이거 be with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읽으려면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야. 알겠니? 한마디로 두 부인과 함께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으나 다시 화목해졌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수정전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내가 휘랑 인물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지금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내가 중간중간 얘기했던 어휘들 있지? 그건 너네가 지금은 몰라도 1년 뒤에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고전소설을 원활하게 읽으려면 이 정도까지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너네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해. 알겠니? 그래서 단어 되게 열심히 찾아야 돼. 열심히 물어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해. 자, 뒤에 문제, 네 문제 있거든? 그거까지만 풀고 시작. 풀어봐.
자, 볼까? 1번은 정답 4번이지. 자, 1번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 이꼴 누구? 질량. 그러니까 질량의 말 듣고 한 거 맞지? 2번 중과는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죄가 분명하지 않다는 걸 주장을 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정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릴까? 그 다음 3번 소인의 참원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가게 되었다. 거기 보면 나와있지. 천만 의외의 귀양가건 이와 라고 나왔으니까 됐고. 4번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질량의 귀양지로 간 건 맞지? 근데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리는 건 귀양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끌고 온 다음에 정수정이가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 단순히 이제 팩트만 파악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원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맞아? 이건 뭘 해석해야? 저 사람.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당시 애들 많이 틀렸어. 그리고 틀린 많은 애들이 5번을 찍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 사람이라고 한 말을 정수정이라고 읽어야 5번이 맞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생각 좀 해놓으면 돼. 이것 때문에 이 지문을 보는 거야. 이 5번이 왜 맞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넘어가서 2번 정답 2번인데 니은으로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걸 짐작하게 된대. 비보는 슬픈 소식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슬픈 소식이라 할 만한 건 뭔데? 유배를 가는 것도 슬픈 소식이겠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도 슬픈 소식일 텐데, 근데 야 빨리 짐 싸, 이걸 듣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 되는 거겠지.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 그 다음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요거는 A가 어디 갔지? A가 장계, 그리고 B가 첩서인데, 장계는 이제 정상서 죽었다는 거, 첩서는 전쟁 이겼다는 거 이제 보여주는 거였지. 그래서 일단 3번이 맞는 거고, A는 귀양설이 보고할 목적이라 했는데 아니야, 정상서 죽었잖아. 그리고 갈등 해결 안 되겠고, 그리고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한 걸 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건 아니겠지. 그리고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A에 담겨있는 소식 부인도 알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볼 게 없고, 마지막 4번의 정답은 4번이거든. 자,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답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어색함을 느꼈을 테니까. 근데 왜 답인지가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지금 거기서 보면 정수정이가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지금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지. 근데 여기서 장현을 징계한 건 이제 아내로서의 포지션과 장군으로서의 포지션 중에서 대원수로서의 포지션 하에서 징계를 때린 거야. 맞지? 맞아? 근데 징계 때린 일로 마음이 답답한 건 어떤 포지션으로서의 마음이야? 이거는 아내로서의 마음이 있으니까 답답한 건지. 맞아? 내가 보스인데 한석이 같은 새끼가 잘 못했어. 그럼 한석이 걔 조지고 내가 슬퍼하겠냐? 답답하지 않지. 참교육하는 거지 그냥. 근데 아내로서 남편을 조졌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걸 놓고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대원수로서의 마음을 유지하려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심사 답답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내로서의 덕목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겠지. 무슨 말인지 했니? 오케이? 그렇게 논리적 관계를 너네들이 봐놓으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수정전 내용을 쭉 살펴봤고, 너네 어휘 이거 복귀하면서 단어들 쭉 좀 정리해놓고 봐놔야 된다 얘들아. 알겠니?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비문학도 조금 어려운 거 할 텐데 비문학 긴 거 하나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한서가 넌 테스트 봐.